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월은 역사적으로 주식 투자하기 좋은 달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주 뒤에는 노마스크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국 정부 공식 NFT를 만든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당연히 매수할 주식 한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5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의 뉴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머스크 지분 매입에 트위터 27% 상승, 나스닥도 1.9% 상승. 자, 이 정도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한국장은 그만큼은 아니라서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어쨌든 또 좋은 날이 오겠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의 지분 9.2%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트위터 주가가 폭등하고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시장에서는 4월은 증시에 좋은 달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데요. MKM 파트너스에 따르면 S&P 500은 지난 20년 동안 4월의 평균 2.4% 올랐으며 4월은 보통 주식하기에 가장 좋은 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가능성이 상승을 했으며 이날 5월물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4.01달러 4% 오른 배럴당 103.28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4월달에는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정부 정책 수혜와 리오프닝 한몸에 받을 종목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된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이 기대될 만큼 건설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규제 장벽 완화를 필두로 부동산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세제 개편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예상이 되며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으로 가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들과 맞물리며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 건설,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원전 이러한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는가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원전 정책 변화에 대한 수혜, 그리고 부동산 정책 수혜주는 한샘과 서부 T&D를 꼽았으며 마지막으로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용주가 아니라 FNC 엔터와 큐브 엔터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은 위 5가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진짜로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2주 뒤에는 야외 노마스크가 된다고 합니다. 여행, 항공, 엔터주 탐하라.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면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여행, 항공, 엔터주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위 같은 소식을 당연히 봤는데요. 그런데 그게 노마스크라는 의미였군요. 그나저나 저 길이는 일단은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 계속 마스크를 낄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플러스 못생긴 것도 살짝 가려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마스크를 낄 것 같은데 하지만 야외는 노마스크가 되는 게 바로 2주 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러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여행, 항공, 엔터주를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행업계를 조금 봐야 된다고 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행업계 역시 코로나19를 겪으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행업계만큼 이번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 기업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여행업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및 쓸모없는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그런 식으로 뼈를 깎는 다이어트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원래만큼의 실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온다면은 그렇게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영업이익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코로나 전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투어는 2019년 대비 인력을 53%나 이미 감축을 했고요. 그리고 17개의 자회사를 청산하는 작업도 현재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투어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인력을 36% 축소하고 해외 지사 청산 절차 등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실적이 전부 다 회복이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뛸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주, 이거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리오프닝으로 주가 상승이 힘을 받을 전망인데 그래서 최근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방역 규제 완화 움직임과 함께 공연 규모 확대 그리고 본격적인 해외 투어 재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 줄 때는 그냥 단순히 다 똑같은 리오프닝 주거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특히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여행사가 진짜 말 그대로 다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업계는 당연히 그 남은 수혜를 전부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어제 공부했다시피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규 매수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야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살짝씩은 분할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휘발유, 빵, 소고기, 관리비 등 다 올랐다. 3월 물가 10년 만에 최고 4.1%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06으로 작년 같은 날보다 4.1%나 상승했으며,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은 도대체 뭐가 올랐나 봤더니 석유류 등 공업 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가 견인을 했는데요. 석유류는 휘발유, 경유, 자동차가 일제히 상승을 했으며, 그리고 빵, 이러한 가공식품도 6.4%나 올랐고, 수입 소고기 27%, 돼지고기 9.4%가 올랐으나 파는 마이너스 62%, 그 다음에 양파는 마이너스 50%나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트 가면은 파랑 양파는 조금 싸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 부분은 참고할 만 하겠네요.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외식은 6.6% 올랐는데 이는 1998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진짜 점심 식사비가 만원에 육박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만원이 넘은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 4%, 외래 진료비 2.3%, 집세 2% 상승을 했으며,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3.3% 상승으로 2011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원 물가가 뭔가 봤더니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물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농산물, 그 다음에 석유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국제 펄프 3개월 새 20% 뛰어 화장지 기저귀 값도 오른다. 종이 원료로 쓰이는 펄프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뉴스가 오늘 나오니까 재지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계속 이어서 보자면 작년 6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상승 추세로 전환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두 달여간 110달러나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같은 가격에 제품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이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생필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슈링크플레이션이 뭘까요? 우리가 오랜만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보면 아이스크림이 야, 이게 이렇게 작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미국 펄프 가격은 톤당 785달러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9.8%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평균 가격이랑 비교하면 30%나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원재료가 올랐으니까 완성품도 오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료인 펄프와 고지의 가격 급등과 물류비 상승은 결국 제조업계의 경영비용 급증으로 이어져 생필품 물가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펄프 같은 경우는 원료와 제품의 부피와 중량이 크기 때문에 물류 비용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한데요. 듣고 나니까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쇄용지, 위생용지, 특수지 등 각종 제품에서 원재료비의 45%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내 제재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해 생필품 물가에도 직격탄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은 결국은 휴지를 좀 사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격을 수월하게 정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점유율 1등 기업을 찾는 게 가장 좋겠죠. 다음입니다. 영국 정부 공식 NFT 발행한다. 가상자산은 기회. 영국 정부가 NFT 공식 발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핀테크 행사에서 존 글렌 재무부 금융서비스 총괄이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왕립 조폐국에 올해 여름까지 NFT를 발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나라가 나서서 NFT를 직접 발행을 한다니 꽤나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 영국의 목표가 뭔가 봤더니 바로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NFT 발행은 가상자산 기술과 투자에 대한 영국 정부의 미래지향적 접근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NFT 관련주 야 이거 한 번 더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살짝은 해볼 수 있겠네요.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 옥석가리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되지 않는 안정된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를 합법적 지불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과 기술 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이란 거는 안정된 코인을 말을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코인이 하루아침에 막 2배도 오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를 정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코인당 1달러, 1코인당 1유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해서 발행한다는 코인이란 소리겠죠. 그렇다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격 변동이 크다는 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가상자산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진흥그룹을 만들고 가상자산 스테이킹에 대한 세금 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붙였다고 하네요. 영국이 큰 기회를 찾아 전 세계를 선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공식 NFT를 발행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페인 반도체 산업에 15조 원 투자, 곧 정부 승인 나올 것. 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관광 산업에 의존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스페인이 이때까지는 관광 산업에 의존을 해왔지만, 그런데 이 경제 구조를 현대화하겠다며 반도체 사업에 110억 유로, 약 1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마드리드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조만간 정부가 이러한 투자 계획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돈은 어디서 났나 봤더니 대부분 EU 차원에서 마련한 코로나19 회복 기금에서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이런 흐름은 스페인만 현재 나오는 게 아닌데요. 산체스 총리가 추진하는 투자 계획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자체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발표한 430억 유로 이 정도 규모의 투자 계획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이른바 EU 반도체 칩법을 만들어 2030년까지 유럽산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9%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유럽이 관광 산업으로 이때까지는 벌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은 가면 갈수록 당연히 사용처가 늘어날 반도체를 선택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KB자산운용 2차전지 액티브 ETF 출시. 8일,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업계에서 처음으로 KB자산운용이 2차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를 출시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2차전지가 흐름이 좋은데 그런 흐름을 또 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KB스타 2차전지 액티브 ETF는 2차전지 지수와 상관관계를 0.7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액티브 ETF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은 지난달 말 기준 삼성 SDI, 그 다음에 LNF의 비중이 9.5%로 가장 크며, 그리고 LG엔솔 7.5%, SKC 7.5%, SK이노베이션 7.0%로 편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ETF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ETF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내달부터 유류세 30% 인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등 3개월 경유 보조금도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 확대, 그리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때까지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동안 유류세 인하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이 전혀 제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작년이랑 비교해서 거의 한 달에 기름값이 150만 원이나 더 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영업용 화물차,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 폭만 늘린 게 아니라 유가 연동 보조금도 조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를 추가해 30%로 확대하며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달은 조금 남았네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로 하루 40km 주행을 하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유류세 20% 인하 때랑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서 경유 유가운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제 전기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세계 전기차 판매 2배 급증, 현대 기아차 몇 등인가 봤더니 5등이라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뉴스인데 딱 마침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2019년 8.7%, 2020년 55%, 지난해 110%로 매년 급등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도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2%, 3.9%, 7.9%까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러프하게 계산해보자면은 10대 중에 한 대 가까이는 전기차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전기차 어디서 가장 많이 팔리는가 봤더니 1등이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이 지난해 332만 대로 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그리고 증가율도 무려
166%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전년보다 66% 늘어난 233만 대, 북미 지역은 95% 증가한 76만 대, 한국은 전년보다 100% 증가한 12만 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별로는 104만 5천 대를 판매한 테슬라가 1위라고 하며, 그리고 2등은 폭스바겐 그룹 70만 대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등은 59만 대를 판매한 BYD, 판매량이 전년보다 무려 232%나 증가를 했으며, 어제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이제 BYD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4등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가 봤더니 4등 또 GM입니다. GM 51만 5천 대로 4등을 기록했으며, 마지막으로 5등이 현대차, 기아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4만 대를 판매하며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현대, 기아차 위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테슬라가 당연히 압도적 1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를 폭스바겐 그리고 BYD, GM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발맞춰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뉴스랑 살짝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아, 귀한 실적 성장주로 차별화 시작, EV 판매도 기대. 삼성증권은 5일 기아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주가 차별화가 예상이 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만 5천 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의 현재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7만 3,700원이라고 하네요. 자, 내년까지 기아의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은 만큼 다른 완성차 업체랑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아의 연간 매출을 봤더니 19%나 증가한 8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8%나 증가한 6조 5천억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기아가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말 그대로 지금같이 성장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실적 성장주가 되는 게 바로 기아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아의 실적을 봤더니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내년까지 큰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최근 주가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지만, 하지만 최근에는 20일선을 살짝 뚫고 올라와서 야,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대감을 살짝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기아 조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적 성장의 배당이 무려 4%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데, 그런데 그 와중에 배당이 4%까지 깔려있다는 거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현대제철 2분기 본격적인 판매 가격 인상 기대. 하나금투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2분기 본격적인 판매 가격 인상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7만원을 모두 유지를 했습니다. 자, 하나금투 연구원은 1분기 판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이 되지만, 하지만 2분기는 공격적인 판가 인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된다며 현재 주가는 PBR 0.3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본격적인 러시아산 철강 제품 수입 금지로 터키와 인도를 비롯한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유럽해양 수출 확대와 철강 내수 가격의 동반 상승이 예상이 되고, 현대제철 또한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실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달 일본 제철이 토요타양 차간판 가격을 톤당 2만엔 20만원 인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 향 차간판 판매 가격도 의미 있는 수준의 인상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제철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낸다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봉을 봤을 때는 조금 바닥에 깔려있고 120주선을 지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봤던 차트처럼 맛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적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플러스 진짜로 강판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위치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기대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